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김수연 글 그림. 출판사 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1장.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자존감을 지킨다는 것. 예쁘지 않으면 어떤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가? 당신은 당신 자체로 온전하며 우리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 행복도 인증이 되나요? 요즘 힙하다는 음식점에 갔다. 칼로 가르면 계란이 흐르는 신기한 오믈렛이었는데 직원이 영상 찍을 타이밍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재미있으면서도 요즘 음식은 단지 먹기 위한 것만은 아니구나 싶었다. 생각해보면 힙한 것들에는 사진 찍기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유와 인증을 위한 좋아 보이는 음식, 좋아 보이는 인맥, 좋아 보이는 모습.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건 좋아 보이는 것. 그 모습들은 마치 행복의 증거처럼 SNS에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서글퍼지다가도 나 역시 좋아 보이려 애쓰게 된다. 그런데 말이다. 어떤 음식점의 음식은 좋아 보였지만 맛은 없었다. 어떤 관계는 좋아 보였지만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으며 어떤 표정은 좋아 보였지만 사실 마음은 고단하기만 했다. 좋아 보이는 건 쉽지만 진짜 좋은 건 별개의 문제이고 좋아 보이는 사진 속 모습이 행복을 인증하지는 못한다. 물론 일상의 순간들을 공유하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야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진만 찍다가 정작 카메라 렌즈 너머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보정되지 않은 일상에서 초라함을 느낀다면 그건 좀 서글프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인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마음과 시간을 낭비했던 건 아닐까?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아닐까? 연출된 행복을 쫓는 대신 소박해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과 초라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소소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와 평범해도 진짜 행복한 순간을 만나야 한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관람객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로망의 개인적 취향. 몇 년 전 어떤 블로그 글을 읽다가 발리에서 홀로 살아보기에 대한 로망이 생겼다. 여유롭게 지내며 명상하고 글을 쓰며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 상상만 해도 평화롭고 아름답지 않은가? 나는 오랜 로망을 실현하고자 2주 일정으로 발리에 갔다. 발리는 생각대로 좋았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운전을 못하는 탓이 컸는데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발리에서 스쿠터를 못하니 동선이 짧아졌고 카페에 앉아서 일하다 보면 여기가 발리인지 집 앞 스타벅스인지 도무지 구분되지 않았다. 혼자서만 지내는 낭만도 점점 청승이 되었다. 바랐던 로망과는 달리 유배지에 온 정약용 선생님의 마음을 느낀 나는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예정보다 일찍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금의 나는 함께하는 여행이 더 즐겁고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일정이 가장 좋으며 일은 집 앞 독서실에서 제일 잘 된다. 같은 지하철 칸에서도 춥다와 덥다는 불만이 같이 나오듯 모두에게 맞는 답은 없다. 누군가는 긴 여행에서 여유를 느끼지만 누군가는 짧은 여행에서 설렘을 느끼고 누군가는 회사 밖에서 떨림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회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누군가는 타인과 함께하는 순간에 활력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혼자일 때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여행을 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행복에 이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른 것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로망과 누군가의 기쁨을 흉내내는 게 아닌 나의 로망과 나의 기쁨을 알아가자. 그게 우리가 조금 더 나답게 행복해지는 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자기다워지는 길을 아는 것이다. 미셸 드 몽테뉴. 헤이터의 기본값. 얼마 전에 친구와 영화를 봤다. 신선하면서도 속도감이 느껴져서 취향 저격을 당했는데 영화가 끝나고 인터넷 반응을 보니 열의 8은 혹평이었지만 나머지 2은 악평이었다. 나는 정말 재미있게 본 터라 악평이 도무지 공감되지 않아서 경쟁 영화의 알바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 지루해서 중간에 뛰쳐나가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해서 리뷰를 찾아보니 이번에도 열의 8은 혹평이었고 나머지 2은 악평이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사람마다 감상이 다르고 어느 정도의 부정적 평가는 기본값으로 존재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싶다는 바람을 품지만 아무리 좋은 영화도, 아무리 좋은 식당도, 아무리 좋은 음악도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듯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써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그 사실이 나의 존재를 훼손할 수 없고 여전히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상처 주는 목소리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그게 그들의 애정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다. 가볍게 넘기기의 기술. 친척들의 명절 잔소리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어른들은 왜 명절이면 똑같은 레퍼토리의 잔소리를 하시는 걸까? 내 생각엔 일단 크게 하실 말씀이 없어서인 것 같다. 과거에는 경험에서 얻은 삶의 지혜가 절대적이었기에 요리는 어떻게 하는지,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것으로 집안에서의 역할이 규정됐다. 그런데 이제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바로 찾아보는 세상이 됐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 라떼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대화가 고조선 시대 이야기처럼 들려 오랜만에 마주 앉아서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소재 고갈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부모 세대는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려다 보니 어서 취업해야지, 어서 결혼해야지, 어서 아기 낳아야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들은 그저 삶의 마디를 알려주려는 거라 가벼운 인사로 생각하는 편이 좋다. 물론 이런 말에 기분이 상할 수도 마음이 힘들 수도 있다. 취업해서 돈 벌어야지, 결혼해야지, 아기를 낳아야지, 둘째 가져야지 등등. 이 모든 잔소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려운 걸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다. 취업이 어려운 거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고 그럼 결혼은 쉬운가? 과거에는 삶의 반경도 넓지 않고 중매혼이 많아 동네 어른들이 나서서 비슷한 또래의 남녀를 맺어주곤 했다. 하지만 개인으로 흩어져 도시 생활을 하는 요즘이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고 높은 주거비, 양육비, 생활비를 생각하면 결혼 전부터 걱정이 앞선다. 결혼 정년기와 함께 늦어진 출산으로 몸은 더 힘들고 핵가족 사회에서 육아는 인간의 인격과 인내심을 파괴한다. 부모 세대에서는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고 난이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제 쪽에 그걸 못하는 내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에 취업이 어렵죠. 결혼이 어렵죠. 라고 답했다. 열심히 했음에도 잘 되지 않는 게 있었으니 어려운 건 어려워서 어렵다고 했다. 물론 그 어려운 걸 척척 해내는 부러운 인간들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못한 보통의 내가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지 않나? 물론 가볍게 넘기는 게 도저히 잘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본인이 그동안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너무 애쓰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순간이다. 그저 가볍게 지나가자.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고 누구도 쉽게 평가할 수 없으며 당신의 삶은 여전히 당신의 것이다. 질문을 해서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답을 강요해서 꼰대가 되는 것이다. 아무 말 대잔치에 흔들리지 말 것. 회사를 그만두고 책을 준비할 당시 엄마의 지인이 엄마에게 수연이 정신 차리고 회사나 다니라고 해 라는 이야기를 했다. 애정 없는 충고에 굉장히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로 했다. 하나, 나는 정신을 못 차렸는가? 아니, 당신 아는 지난 몇 년 중 가장 제정신이었다. 회사를 다니지 않을 뿐 생계도 내 힘으로 책임지고 있었고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고 있었다. 둘, 그 이야기를 따를 이유가 있는가? 글쎄,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내 롤모델이 아니었다. 나는 그분의 삶을 따르고 싶지도 않았고 의견을 구한 적도 없다. 많은 이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이들을 너무 쉽게 비난하고 때론 행복하지 않은 사람조차 타인에게 자신의 삶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보다 놀라운 건 우리가 그런 말에 자주 상처받고 흔들린다는 점이다. 타인의 충고를 통해 삶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도 있지만 충고도 하나의 의견일 뿐 언제나 진실인 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의심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가짜뉴스와 선동을 감별하기 위해 확인할 것은 언제나 첫째는 근거요, 둘째는 출처다. 충고에 편협한 진실만 담겨 있다면, 근거도 애정도 없는 참견이라면,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삶에 어떤 권위도 권한도 없는 이에게 심사위원의 자리를 내줄 필요는 없다. 제 인생은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어떤 독자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힘들었다는 그녀는 강연을 잘 들었다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나에게 오더니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자신의 책에 충분히 예쁘다고 적어줄 수 있냐는 거였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충분히 예뻤고 그런 말을 해주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말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나 될 수 있을까?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했던 그녀는 타인의 칭찬과 따뜻한 시선을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는 듯한 착각을 느꼈을 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렇게 묻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떻지?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늘 달라질 수밖에 없고 타인의 시선에 위탁된 자존감은 금세 사라져버리니 결국 쪼그라든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잠깐 다녔던 회사에는 그야말로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다. 5개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의 제자도 있었다. 그에 비해 나는 너무 평범해서 늘 쭈구리가 된 기분이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나는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별난 마음이었다. 당시에 나는 인기 있는 작가도 아니었고 SNS에서 글을 공유해 좋은 반응을 얻는 것도 아니었으며 나조차도 내 재능을 특별하다거나 뛰어나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재능이 소중했고 남들보다 우월하진 않을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것이 내게 있다고 믿었다. 특별한 것과 소중한 것은 다르다.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이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여서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주어 소중해지는 것처럼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존감은 채워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존감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라 착각하곤 하지만 자존감은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런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현실을 잊게 하는 마취제가 아닌 현실에 발을 딛게 하는 안전장치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진짜 자존감을 이야기해야 한다. 나 역시도 이 말이 참 오래 걸렸지만 예쁘지 않으면 어떤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가? 당신은 당신 자체로 온전하며 우리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과 무력감, 초라함을 느낀다. 건강한 자존감이란 부정적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신세도 좀 지고 삽시다. 나는 신세 지는 걸 잘 못 견디는 인간이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도 부탁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빚지는 마음을 갖느니 차라리 혼자 해결하는 게 마음 편했고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도움을 구하지는 않는 것을 내심 떳떳하게 여기며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회사에 다닐 때 늦게까지 외근을 해서 다른 팀 선배 차를 얻어 탄 적이 있었다. 그때 다른 동료는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조르기도 했지만 나는 미안해하며 한사코 근처에서 내렸다. 그때 선배는 내게 그러면 가까워지기도 힘들어 라는 말을 했다. 패끼치지 않고 신세지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상대는 나에게 거리감을 느낄 뿐이었다. 그러면 대체 나는 왜 그렇게 신세지는 걸 못 견딜까? 사실 신세지지 않는다는 떳떳함과 자부심 뒤에는 도움받지 못한 순간에 대한 미움과 혼자 감당해온 시간에 대한 연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테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는 마음은 타인과 닿지 못하게 했고 스스로를 고단하게 했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동백이가 찬숙에게 아들인 필구를 잠깐 맡아줄 수 있냐고 묻자 찬숙은 이렇게 말한다. 그 소리를 하는데 뭘 그렇게 애를 쓰고 있냐. 네가 필구를 맡겨야 나도 준기를 맡기지 않겠냐. 사람이 엉기고 치대고 염치 없고 그래야 정도 드는 거라고. 맞다. 엉기고 치대고 살아야 정도 들고 부탁도 자꾸 해봐야 쉬워진다. 어쩌면 당신도 오랜 시간을 낯선 섬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버텨왔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이제 신세 좀 지고 살자.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쁨을 누군가에게 주자. 겁먹지 않고 주변에 손을 내밀고 나 역시 상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겐 도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실망시킬 용기. 영재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5학년 문제도 척척 푸는 6살 아이가 나왔다. 6살 때 유치원에 하나밖에 없던 주방놀이 세트를 차지하는 게 최대 로망이었던 나와는 다르게 이 똑똑한 아이는 아침부터 밤까지 문제집을 섭렵했다. 그런데 계속 관찰하자 가끔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답을 틀리기라도 하면 아이는 지나치게 힘들어하며 장롱 안에 숨기도 했다. 힘들어하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 박사가 아이에게 이유를 묻자 아이는 더 대단한 걸 해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사실 문제집 풀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엄마가 실망한다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겨우 6살인데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워도 되는 걸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엄마는 가혹한 문제집 노동을 강요하는 악당 같다. 하지만 엄마는 강요한 적이 없었다. 아이는 자발적으로 문제집을 풀었다. 그래서 의아해하니 노규식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비극이잖아요. 언어에 민감하고 영민한 아이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서 심중을 읽었다. 정답을 맞힐 때는 칭찬을 받으며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으나 마치지 못했을 때 칭찬의 부재는 부모의 실망이라고 추측했고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풀이를 반복하며 자신의 도식을 강화해갔다. 이때 부모의 헌신과 희생은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라는 마음을 품게 해 아이를 더 필사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추측은 오해와 착각일 수도 있고 과장한 것일 수도 있다. 설사 부모가 정답만을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기대는 아이가 감당할 숙제가 아닌 부모가 해결할 문제였다. 그럼에도 아이는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혹은 요구했을지라도 응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에 묶여 아이가 누려야 하는 기쁨과 호기심을 실패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맞바꿨다. 이건 정말 비극이 아닌가. 어린 시절에 생겨난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어른으로 자란다면 비극은 계속된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오랜 오해는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며 자신을 올가맨다. 물론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서 자신을 짓눌러서는 안 된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에 타인의 실망을 받아들일 용기를 내야 한다. 어쩌면 당신에게 실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실망이 당신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다. 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만큼 때론 내게 중요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실망시킬 용기도 필요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다. 누구도 당신의 최선에 실망할 자격은 없다. 인싸가 아니라도 괜찮아. 나는 초등학교 때까진 낯을 많이 가려서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웠다. 내게 어른들은 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지만 그런 말은 관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른들의 의도와는 달리 내가 부족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만 느낄 뿐이었는데 친구가 많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더 상처가 되었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래서 나는 가끔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었다. 인간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만큼 중요할 수는 없다. 삶에 필요한 인간관계의 양은 사람마다 다른데 심리학자인 윌리엄 슈츠의 3차원 대인관계 이론에 따르면 소속감이나 친밀감에 대한 욕구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다수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도 소수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조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욕구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관계의 양을 찾아가는 일이다. 만족스러운 관계의 열쇠는 관계의 양이 아닌 질에 있고 친구의 숫자가 인성을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아니며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관계의 맥시멀리스트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 관계의 결과에 주눅들지 말자. 나 자신보다 중요한 관계란 없다.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 나에겐 도저히 내 책을 읽지 못하겠다는 늦둥이 남동생이 있다. 가족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알게 되는 것 같다나? 이번에도 안 읽을 것 같으니 적어보자면 나이 차이도 많고 동생이 아직 학생이다 보니 종종 용돈을 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서 주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사실 예전엔 부담스러웠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꼭 고맙지? 라고 물었는데 고맙기는 하지만 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라는 생각도 했다고.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복에 겨워 하는 말이 이런 걸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동생은 정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나는 고맙지? 라는 말 뒤에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해 라는 말을 꼭 덧붙였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나는 동생에게 바라는 것 없이 호의를 베풀었다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조건을 붙였고 그게 동생에게 부담이 됐던 거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런데 그 마음은 정말 보상을 바라지 않는 호의였을까?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는 말처럼 희생을 동반하는 지나친 호의에는 이유가 붙는다. 물론 희생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조건이 붙으면 공짜 핸드폰에 따라붙는 수많은 약정처럼 희생은 강요가 될 수 있고 후원과 청탁이 다르듯 조건이 붙은 선심은 욕심이 된다. 돌아오지 않는 보상에 상대를 원망하게 된다면, 나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다면, 상대에게 희생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 한다면 동의를 구한 적 없는 희생은 멈춰야 한다. 상대는 처음부터 바란 적이 없을지도 모르니 조건을 붙이지 않을 만큼의 호의면 충분하다. 채무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순간이다.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친절해지려 노력하는 것이다. 윌터 베젓.
관계의 황금률. 책이 사랑을 받자 나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책이 잘 돼서 잘난 척한다고 느낄까 걱정되었다. 그럼 밥 같은 건 사지 말고 내색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혹시 책도 잘 됐는데 치사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다. 그것도 아니면 책은 잘 되었지만 다른 부분에선 힘든 점도 많다고 말해볼까? 고민도 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책도 잘 됐는데 엄살 떤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다. 미친 것 같겠지만 몇 달 동안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 벌어졌던 생각이다. 나는 때때로 관계에서 실패할 때마다 열심히 노력하면 더는 관계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내 잘못을 곱씹으며 경우의 수를 고민했고 상대의 속마음을 염려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관계가 점점 부담되었다. 그저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이 아주 작고 초라해졌다. 나는 늘 나 자신이 흐려지면 안 된다고 말해왔음에도 타인의 마음을 염려하느라 내가 흐려지고 있는 걸 잊고 있었다. 결코 타인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진실.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는 진실을 나는 받아들여야 했다. 세상에는 아무리 애써도 안 맞는 사람이 존재하고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의도치 않게 적이 생기기도 하며 때론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한다. 인간관계에 완벽한 답은 없고 답이 없는 문제에 답을 찾으려 하면 마음만 병들 뿐이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찾은 최선은 이렇게 쑥스러운 고민을 털어놓는 것. 좋은 관계로 남고 싶다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노력하되 내가 흐려지지 않을 때까지 그게 내가 아는 관계의 황금률이다. 일방적인 노력으로 지탱되는 관계는 곧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단단한 관계는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내가 지치지 않을 때까지. 예전에 한 북카페에서 여러 독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분이 가족에게 이기적인 자신이 싫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결혼한 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조카가 예쁘기도 하고 언니도 고생하는 것 같아 선물도 많이 하고 자기 시간을 들여 육아도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일상이 사라지고 힘에 부쳐서 언니에게 잘 가지 않게 되었고 그런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져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다들 그게 왜 이기적이지?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조금씩 나누는 순간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건강한 경계는 필요하다. 타인과의 경계를 세우지 못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도 흐려지게 되는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려 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누군가 물에 빠졌다면 마땅히 도움을 줘야 하지만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는 것처럼 문제 상황에서 함께 허우적거리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제대로 돕기 위해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나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고 자신의 몫과 상대의 몫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계를 긋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최소한의 경계도 없는 관계는 되레 분노와 원망, 자기 연민을 만들고 과잉된 책임감이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타인의 삶도 도울 수 있는데 실제로 연구에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타인과 세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타인을 위해서도 나를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혼자 모든 책임을 지려 하지 말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관계의 밀도, 상황에 따라 1인분의 책임감으로 배분해야 하고, 상대 역시 힘이 든다면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대상을 늘려야 한다. 다른 이를 돌볼 책임은 느끼면서도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는 인색해진다면 그건 자신에 대한 무책임일 뿐, 내가 지치지 않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나도 관계도 건강해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첫 번째 조건은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경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의 욕구를 무시하게 된다. 오프라 윈프리. 3장. 신경질 내지 않고 정중하게. 타인과 함께 한다는 것. 도로에서 막무가내인 운전자와 한동안 같은 길로 가야 한다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나자. 모두에게 정중하되 누구에게도 쩔쩔매지 말자. 뿌띠 또라이에게 관대할 것. 지금까지 인생을 살며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누군가를 미워했던 일이다. 나는 미운 마음이 생기면 감추질 못했고 드러난 미움은 늘 가속도가 붙었다. 지나고 보면 사소했던 일들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건 상대도 힘들 뿐더러 내게도 늘 노동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편을 가르고 마음을 낭비하게 했으며 화해도 사과도 못한 채 끝나버린 관계들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누군가를 밉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을 감추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니 애초의 미움은 최대한 보류하려 한다. 이렇게 한 마리의 비둘기같이 살아보니 사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 가십에 불려다닐 필요도 없고 미워하는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얼마나 가뿐한 삶인가. 물론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다시 또 누군가가 미워지려 할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뉴스의 사회면을 떠올리는데 사탄도 스승의 은혜를 부를 것 같은 흉악범들을 생각하노라면 가끔 속보이는 이기적인 사람들, 약간의 허언증이 있거나 무례한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 또라이는 어디에나 있는 뿌띠 또라이가 아닐까 하는 여유와 자비심이 나온다고나 할까?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살며 마주치는 모든 또라이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니 미움으로 마음을 낭비하지 말자. 일상의 뿌띠 또라이들에겐 자비를, 당신에겐 평화를. 사과는 늦더라도 옳다. 언젠가 강연을 하다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받았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물음에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보는 것도 좋겠다고 답했는데 갑자기 다른 학생이 작가님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라고 뾰족하게 말했다. 내가 그랬나? 하는 의문이 들며 잠깐 당황했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 잘 판단하시라고 덧붙이며 강연을 마쳤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그 질문을 했던 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한참 지나고 나서도 자신이 무례했던 것 같아 마음에 걸려서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다는 말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적어준 덕분에 기억이 났지만 금세 잊었던 일이었다. 그런데도 사과를 받으니 왠지 기분이 좋았다. 어딘가 남았을 뻔한 작은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랄까? 누군가 내 마음을 염려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이미 지나간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옳은가 생각하면 사과는 늦더라도 옳다.
물론 사과를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는 상대의 몫이고 사과하더라도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에 손해는 없다. 어쩌면 서로의 진심이 닿을 수도 상처가 치유될 수도 운이 좋다면 그 용기만큼의 자유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니 마음에 짐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전해보자. 사과는 늦더라도 옳다. 돈 버는 건 더럽고 치사한 일이 아니다. 종종 직장 생활에 대한 고민을 들을 때가 있다. 갑질하는 고객, 무책임한 상사, 양심 없는 오너.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니 그만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뾰족한 수가 없어서 돈 버는 게 원래 더럽고 치사하다는 말을 내뱉으려다 문득 정말 그런가 싶은 의문이 생겼다.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렇다 치지만 왜 더럽고 치사하기까지 한 걸까? 이 체념 섞인 위로는 가해자가 정한 사회의 정이 아니었을까? 나도 견뎠으니 너도 견뎌야 한다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돈 버는 건 원래 더럽고 치사한 일이니 돈을 벌기 위해선 응당 무례와 괴로움을 느껴야 한다고 말이다. 그래서 갑질은 늘 그렇게도 당당했다. 유명세에는 얼굴 없는 이들의 비난과 악플이 포함되어 있다고. 월급에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견디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 정도 모욕에 징징거리면 안 된다는 논리가 따라붙으며 왜곡된 평등주의는 불필요한 고통과 모멸을 남겼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쓰레기가 쌓인 골목길처럼 모욕이 있는 곳에서 모욕은 더 쉬워졌다. 그리고 이 모욕 대잔치의 결과 내가 모욕에 동의한 만큼 모욕을 주고받으며 살게 된다. 그런데 꼭 더럽고 치사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모욕과 불행 속에서 살아야 할까? 아니, 우리는 모욕의 재생산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껏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건 원래 더럽고 치사한 거라고 체념하며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모욕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함부로 모욕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더럽고 치사했다고 되돌려주지는 말자. 적어도 그 모욕에 익숙해지지 말자. 그래야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더럽고 치사하지 않은 세상에서 산다. 나부터 신경을 끕시다. 고3 수험생인 독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지금은 같은 학교를 다니진 않지만 사이가 틀어진 친구들에게 자신이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도 말했다. 그 마음이야 이해는 갔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다. 같은 학교도 아닌데 어떻게 보여준다는 걸까? 대학에 합격하면 이메일이라도 보내겠다는 걸까?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걸 보여준다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볼 거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물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면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에 취업, 결혼, 자동차, 외모, 집, 연봉 등등 비교할 일은 줄지어 있는데 그때마다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의식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땐 타인의 시선이 공포와 모욕이 되어버린다. 이런 마음은 파놉티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데 파놉티콘은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감옥의 건축 양식으로 감시자는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감시자를 볼 수 없는 구조를 말한다. 이 구조에서 죄수는 감시자가 지켜보지 않을 때조차 자신을 지켜볼 거라 생각하며 불안을 느끼고 결국 감시의 시선이 내면화되어 끊임없이 자신을 채점하게 된다. 그런데 무고한 자신을 이런 시선의 감옥에 가둘 필요가
그건 아주 간단하다. 나부터 신경을 끄면 된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법이다. 내가 신경을 쓰면 남도 내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내가 신경을 꺼야 신경도 덜 쓰인다. 애정 없는 이들의 SNS를 염탐하지 말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근황도 업데이트하지 말고 누군가 자꾸만 소식을 전해준다면 화제를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며 불행을 고대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시간 낭비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누군가가 우리의 불행으로 자신을 위로한다 해도 그건 저열한 이들의 초라한 위안일 뿐이다. 그러니 나부터 신경을 끄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삶에 집중하는 힘이다. 그냥 해보고 싶은 일을 그냥 해보기. 종종 왜 책을 쓰게 됐냐는 질문을 받는다. 고3 시절 버킷리스트에 내 이름으로 책 내보기가 있었고 대학 시절 자신의 진로를 쓰는 리포트에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썼다. 하지만 작가로 먹고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 같아서 회사에 들어가 남들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나는 남들처럼 사는 게 녹록하지 않았는데 이럴 바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겠다 싶었다. 진로를 고민하며 워크넷에서 적성검사도 해보고 신림동에 있는 무당도 찾아가 봤지만 책을 쓴 이유는 결국 그냥이었다.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이 말하길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한다. 아이는 부모의 욕망을, 남자는 여자의 욕망을, 여자는 남자의 욕망을. 그런데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만 살피다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무뎌진다. 그래서 그냥이라는 감각은 소중하다. 누구의 욕망도 아닌 온전한 나의 욕망이기에 우리는 그냥이라는 감각에 귀 기울이며 그냥 해보고 싶은 일을 그냥 해봐야 한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망하지 않은 내 나름의 비결을 이야기하자면 우선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대책은 세우는 게 좋다.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었기에 넉넉하진 않지만 생계를 꾸릴 수 있었다.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일이 있을 때는 돈을 벌 수 있으니 좋고 없을 때는 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았다. 돌아갈 다리에 불을 지르는 결의도 필요하겠지만 애먼 다리에 불을 지를 필요는 없고 눈물 젖은 빵보다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그 일을 오래 해나갈 수 있다.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버틸 자금을 먼저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단기간에 모든 열정을 불태워 몸을 혹사시키는 것보다는 루틴을 갖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일하는 게 좋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대책을 세우고 꾸준히 진지하게 하면 망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잘 안 된다 해도 다른 길을 가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한 가지 꿈에 장렬히 전사할 필요는 없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퇴로는 열려 있다. 우리에게 안전한 포기보다 필요한 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다. 물론 선택도 책임도 각자의 몫이다. 다만 그냥 해보고 싶은 일에 용기가 필요한 이들이라면 안 될 것 같아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일이 있다면 모쪼록 이 글이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이유. 인생이 정말 우울할 때가 있었다. 어릴 땐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 끝이 있었지만 나이를 먹으니 되돌릴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누워있는 나에게 엄마는 자신도 젊은 시절 우울한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그런 자신이 더 못나 보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세수도 팍팍 열심히 하며 부지런히 살았다고 했다. 나는 이 특별할 것 없는 딱히 해피엔딩도 아니었던 이야기가 종종 머릿속에 떠오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못나진다는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나 역시 더 못나지지는 않기 위해 다시 살아갈 힘을 냈다. 돌이켜보면 삶이 너무 피곤했다. 러닝머신 위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더 못나지지 않기 위해 걷곤 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완벽해졌는지 묻는다면 애석하게도 그렇지는 않다. 다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 순간마다 삶을 살아냈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삶에는 의미도 목적도 보상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는 날에는 살아낸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이며 목적이자 보상 아니었을까? 그러니 때론 초라해 보일지라도 때론 무력해 보일지라도 더 못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일지라도 당신도 살아내기를 바란다.